뉴스 집중 시작합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절반만 해결됐습니다. 추경 등을 위한 국회 의사 일정은 합의를 못했지만 청문회는 일단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변인 두 분 모시고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야 사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네.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하지 못했죠? 네,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정태욱 의원한테 물어보시는 원인이 좀 더 편하고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정태욱 의원님은 어떻게 오늘. 예, 정상화가 실패했다 그런 것보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까지 파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했고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임용을 강행함에 따라 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동안 불참한 것 외에는 정상적인 일정은 다 소화됐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실패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여당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조속 심의를 착수하자 네. 그렇게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를 착수하기는 어렵다. 네. 그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었고 또 저희들 쪽에 문서로서는 아닙니다만은 구두로라도 네. 우리 조국 민정수석을 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좀 모실 수 있도록 네. 하자. 그래 됐을 때 그는 지금 여당에서 네.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 않는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님의 말씀하고는 저희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사실은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지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요청했습니다.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야당 대표들까지 만나서 악수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돼선 논의조차,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과 심의는커녕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왜 지금 국민에서 특히나 가뭄과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좀 확보해보자. 그런 문제를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부조직법조차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강경화 임명 강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강행이 아닙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입니다. 강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불법적이거나 사실은 옳지 않은 것들을 할 때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네. 정확하게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한 달간 사실은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정말 부탁드리고 읍수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그 지점 저희는 굉장히 아쉽고 지금 앞으로라도 자유한국당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합의가 결렬되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약간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먼저 보시죠. 합의가 깨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섭섭하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너무한다고 그러시는데. 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국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마 충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반대도 있었고 합의 문안이 채택되지도 않았는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네. 그렇다 치고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을 때 지금 이거는 정말 협치의 정신이 어긋난다. 그리고 또 우리 우원식 대표께서 저렇게 간곡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그렇게 야당 보고 양보하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원식 대표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 부분에 본다면은 저희들 생각하면은 오히려 보면은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놔놓고 빨리 협조하라고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상당히 저도 저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 싶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전체 일면 중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질의 시간이 한 20여 분밖에 안 남아서 네.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오늘 합의하면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분들이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 여권에서 요걸 좀 부탁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그렇게 못 쓰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 법적 요건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추경에 대해서는 네. 법적인 요건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추경을 논의라도 하자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논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정책을 집행할 장관들이 지금 전혀 그 포맷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에 만들어진 추경이라는 것이 급조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 일자리 추경이긴 하지만 일자리에 관련되는 것은 공무원 1만 2천 명 뽑는 거 외에는 네. 일자리 추경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가뭄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에 가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예비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 네. 최소한 법적인 요건은 별로더라 하더라도 새로운 장관들이 다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무원 1만 2천 명을 뽑기 위한 추경, 그러니까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공무원 뽑기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반대한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빨리 임명은 도와주세요. 예.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가 추경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순서대로 보면 그 말씀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역설적으로 몇 가지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5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추경도 통과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5대 인사 원칙.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나요? 맞죠?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왜 대통령 했어요. 공약이라서 지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 발짝 동의해 줄 수 없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 일자리 공공 분야 일자리 제 1번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고요. 이 부분에 추경이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현재부터 5월 달부터 이 연말까지 하고 있는 모든 국가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런 예산과 아무런 권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거기다가 장관 임명도 도와주지 않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기조의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는 해주시고 그게 잘못됐을 때 야당으로 지적하는 것 저희가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아예 장관도 임명이 안 되고 또 이전 정부의 예산 갖고 모든 걸 바탕 위에서 써라. 이것도 동의가 안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일자리 추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다. 이 부분 쟁점이 굉장히 많고 전 토론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만 과거의 일자리 추경 우리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장관을 도와달라. 물론 이제 지금 이미 그 내정자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듯이 정말 좀 훌륭한 사람, 편파적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흠결 없는 사람을 내놨다면 우리가 당연히 통과시켜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김동연 장관님, 그 부총리, 정말 여러 가지 몇 가지 위장적인 문제 있어도 그냥 해드렸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김상조 위원장.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지금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가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송영무 그 장관 후보자 사실 그런 분을 내세우거나 그 다음에 또 안경환 장관 후보자 그거는 해도 너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잠시 후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제가 두 분께 짧은 질문을 짧은 답변을 부탁드려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통과시켜준 분은 지난 정부에 계셨던 분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본인 그 자유한국당이 답변하셔야 돼요. 지난 정부에서 했던 분 김동연 장관 외에는 다 반대하셨어요. 공무원들도 아직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도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지난 정부 일한 분들은 제외하고는 다 반대하시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습니다. 조국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기 책임이라는데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 꼭 불러야 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현재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임종석 실장하고 네. 조국 네. 그리고 또 인사수석까지요. 조현욱 인사수석. 네. 그리고 안전실장 네. 이렇게 네 분은 꼭 불러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실제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가 각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고 있냐면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대통령 훈령밖에 아닙니다. 그런 데서 지금 실제로 우리 미래 세대에 수백 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을 탈원전을 결정한다라든가 공무원을 1만 2천 명을 한 번 뽑으면은 추경 예산에서는 80억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그거는 약 44조 원의 국민에게 부담. 공무원 한 명 뽑으면은 30년 동안 먹여 살려야 되고 퇴직 후에는 국가가 또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50년 내지 60년 동안 먹여 살릴 거를 결정하는 거를 네.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그런 부분을 따지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총리는 뭐 있으나 마나 하고 그러면 지금 모든 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야 될 그 청와대와 그 중에도 민정수석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럼 국회는 누구를 데리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무런 의사결정권도 없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총리를 데리고 가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의미에서 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전 짧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했으면 지금 인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 못했던 이유는 전임 정부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것도 불가피하게 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던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적어도 인지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바뀐 지.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없이 하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당으로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한미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현안들은 매일 닥쳐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현재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최소치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통과시킬 장관들을 빨리 통과시킬 일을 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발목 잡고 다 문제 삼아놓고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고 추경도 정부조직도 인사청문회도 아무도 전임 정부에 있었던 장관 외에는 그리고 국회의원들 말고는 통과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일하는 것마저도 지금 지적을 하신다면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는 하시기로 했어요. 예. 청문회 관련했었죠. 앞서 송영무 후보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일 1위 차트가 바뀐답니다. 의혹 관련해서. 예. 송영무 후보자는 진짜 차트로 따지면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퇴임하고 법무법인에서 2년 9개월 동안 10억 원 가까이 받았다는 건데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로펌에서 돈을 받는다. 근데 특별한 업무는 한 게 없다. 그렇다면 이게 로비한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전에 야당과 또 언론의 역할은 후보를 검증하고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들을 쭉 보면요. 본인이 해명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지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통과시켜주진 않으셨지만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음마아파트 왜 사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습니다. 그걸로 재벌개혁할 수 있냐 이랬습니다만 내 부인이 암이었고 병원에서 가까운 데가 필요했다. 이런 본인의 해명을 듣고 나선 국민들의 지지들이나 인지들이 좀 바뀌었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관련돼서는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듣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 그것과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의 옳고 그름이 사실은 요즘에는 또 두 번째로 유행하는 게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이 소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지점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뭐 법원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이런 자료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에서 나왔다 육군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형편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본인 후보자가 후보자가 해군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좀 확인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송영무 후보자가 본인이 밝혀야 될 것은 청문회 와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송영무
후보자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을 거고, 아마 본인이 사퇴를 내지 않을까, 저래 생각합니다. 깊이 토론할 필요도 없이 그랬대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거치면은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 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분 네. 자체가 논문을 표절한 엄청난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의 중립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는 네. 본인이 이제 교육감을 할 때 너무나 정치 편향적이었고, 또 그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런 엄청난 도저히 교육의 수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이런 측면은 우리가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 아까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건 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대로 하나하나 본인의 생각과 실제 언론에서나 네.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있다. 그래 동의를 합니다. 이것도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이제 로펌에서 돈 받은 것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게요. 또 그 다음에 로펌에서 돈 받은 거 말고 방산업체에서 자문료 가시면서 월 몇백만 원씩 받으신 것도 있거든요. 네, 자문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국민들이 이 국방부에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산비리 척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산업체에서 자문역을 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방산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네. 그리고 어로 탐지 기구를 마치 해군의 적군을 파악하는 기구로 썼을 정도로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을.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실망스러우실 테고요. 또 그것과 맞물려서 하필 방산업체에서 공제 전에 몇백만 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송영무 후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의혹들과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의 해명을 좀 듣고 우리가 네. 충분하게 본인의 이유 또 그리고 그게 팩트 관계, 사실 관계를 좀 따진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논란을 짚어봤고요. 또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됐었던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눈 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 KBS 취재 결과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납품 비리 수사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네. KBS가 입수한 해군본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송영무 참모총장은 2007년 8월 3일 결재를 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검찰 조사까지 갈 수 있는데 해군 법무실에서 처리하라고 한 뒤 실제로 곧바로 수사는 중단되고 몇 명만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당시 김영수 소령이 용감하게 내부 비리를 폭로를 네. 했죠. 송 후보자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야기하려도 워낙 의혹이 언론이 많이 나왔는데 크게 나라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산 비리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방산업체로부터 그리고 또 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아가 그건 정상적인 액수를 넘어서는 것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를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거 있고 그리고 그분은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 납품 비리 수사 중단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개입했다는 증언이 아까 KBS에도 나오듯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 가지고 또 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입 막으려고 했는 그건 정말 적절치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정황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네.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청문회 가가지고 또 의혹을 본인이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네. 왜냐 강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 이게 정확하게 드러난 팩트가 아니고 청문회에서 또 본인의 어떤 입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만 말씀드렸고요.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7월 3일에 자유한국당 이제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경선에 출마한 두 분 후보자의 이야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개혁해서 지방선거 선거하고 총선 선거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나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떠난 민심을 우리가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을 쇄신해야 되겠다. 원내대변인 하고 계시니까요. 예. 이 정부 오래 못 갈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현지에 지방에 가가지고 당원 앞에서 했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원들 앞에 좀 과격하게 이 당원 단합과 또 희망을 불어주려고 했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저희들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다르시잖아요. 그죠? 주사파 운동권 정권, 그리고 대통령이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런 것은 사실 국가 원수 모독죄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당원들 앞에서 한 퍼포먼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일련의 일들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집권여당을 집권여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여당으로서 잘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됐지요. 그렇다면 국회 운영위원장도 자리도 본인들이 책임하에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당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물론 아직 2년의 임기가 남았다. 대통령도 임기 다 못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여당의 운영위원장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지난 정권의 촛불의 민심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반성해야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야당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장은 그냥 여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야 협상의 결과로과 각종 위원장들 가르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국당이 사실상 1당이었습니다. 네. 이제 과반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장을 양보를 했습니다. 의장을 양보하고 대신 받았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하고 그다음 운영위원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놔라. 그러면은 그 협상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 자리를 내놓을 용의가 있는지, 그럼 우리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내놓으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아까 이야기하신 그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당이 됐을 때는 운영위원장 자리하고 정보위원장 자리하고 협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안행위원장 자리는 일반적으로 여당에서 가져가는, 꼭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 정보위원장은 이제 북한 관련 민감한 정보를 받으니까요. 그래도 국정원 관련 사항인데 국가 통치에 직접적인 관계된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논의를 제공해야지, 여당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만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것만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지난 총선의 일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저거 할 때는 우리가 입당을 받아들여가지고. 입당을 받은 문제고, 총선의 민의를 따르신 것이 자유한국당이 당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그때 당시 분위기는 국회의장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양보하신 분위기는 맞았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협상의 종합적으로 협상의 결과로 운영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만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은 종합적인 이 원구성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 이제 당대표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오셨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북한의 주사파다, 이렇게 원래 직설을 하시는 분이지만, 근데 이런 어떤 프레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낮은 건 온 국민이 아는데 자유한국당의 우리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게 언론에서 바로 생방송 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 진로나 스탠스에 대해서, 이념적 스탠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 주사파, 청와대가 주사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너무 청와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진정성 있게 민주화를 운동을 했는 분이고, 또 동료들이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너무 친북적인 정책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보수자들이 많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협치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어떤가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인가요? 접해 청산의 아니, 대상인가요? 주사파라고 하는데 어떻게 협치하시겠어요, 저쪽에서. 제가 볼 때 그런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시키는 게 협치의 기본적인 도리죠.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함께 이 국가를 운영해보자라고 하면 넌 주사파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일련의 지금 의회를 이끌어가는 행위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인식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의 결과 또 나아가서 그 대선에 대한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연장선상밖에 저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야당은 야당대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변할 걸 변해야 진짜 협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그 허니문 기간도 없이 이렇게 발목 잡기 한다. 글쎄 발목 잡기였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초기에 굉장히 인기가 있은 이유가 정말 그분 자체가 인생을 사실 진지하게 사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소탈하시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세운 이야기가 협치하자, 그다음 공생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하시는 거 보면은 모든 결정은 사전에 그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 야당 보고 좀 추인해달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협치라는 것은 만나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미리 듣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발목만 잡았다고 이제 야당이 발목만 잡았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사전에 어떤 중요한 인사나 정책에서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냥 이런 방법도 없이 불쑥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 시간이 저희가 너무 오버해서 너무 네. 지나쳐서요. 잠깐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그거 다 논의하면 여당 하셔야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얼마만큼 긴밀하게 논의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한 결과가 탄핵이라면 그것도 다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안을 만듭니다. 정부가 안을 만들면 그걸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좀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저희가 줄여야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여야 특히 운영에 계시는 원내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